남명조식 선생에 관한 네 번째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명조식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거의 제자들에 관한, 다시 말하면 남명학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남명조식은 많은 제자들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남명학파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설 정도인데요. 태계학파가 유명하듯이요. 지역적으로는 경상우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이서 지방이죠. 지금은 그 경상우도는 대부분 한 3분의 2는 경상남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부터 시작해서 저 김해까지 이르는 지방, 경상우도와 경상자도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경상남도 북도로 이렇게 나눈 것은 대한제국시대 때 임의적으로 남북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자도, 우도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경상우도는 남명사상, 남명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충만해져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 경상우도 선비들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김해, 진주, 산청, 함양 뭐 이렇게 그리고 경북 서쪽 일부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제자 몇 명을 꼽아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인홍이죠. 정인홍은 합천 사람으로서 남명이 김해에 있을 때 그 산해전까지 찾아와서 일주일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상우도 지역은 고려 후기부터 저항 세력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선 말,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다, 반역향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 영조가 즉위하고 난 직후에 이인자의 난을 주도했던 선비들이 경상우도 지방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정조 시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명학파는 인조 반정, 이인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리고 북인이었는데요. 북인은 사라졌다. 역사 속으로. 그 잔당만이 대한제국기까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명학파에 대한 인식도 뭐 거의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영남학맥하면 태계학파, 태계학맥만 존재했을 뿐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학의 학맥을 무슨 태계학파와 율곡학파 이렇게 양분되는데, 지금은 태계학파와 남명학파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진주권에서는 또 많이 재조명하는데 또 기여를 했고요. 문화적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인홍인데, 정인홍은 인전 반정 때 역모로 몰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한일 합방 때 1910년에 며칠 앞두고 그 정치적인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가족들도 그 후손들도 몰랐대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알았대요. 그 일이 있고 바로 안에 그 경술 국치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면 정인홍, 수지라라고 하는 정인홍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필마로 예산토 지나가노라니 강물도 하늘 품고 길게 흐르느나 누가 지금 주하론을 펴고 있는가? 장사들이 이미 원통하게 죽었는데. 제목은 무계를 지나면서입니다. 무계는 그 경상북도 현풍과 성주 사이에 있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무계를 지나면서 지금 아직도 한참 그 전시 중인데 조정에서는 주하론을 펴고 있다. 주하론을 펴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성룡인데, 유성룡은 바로 태계 선생의 수제자이거든요. 왜 지금 주하론을 펴고 있는가? 끝까지 이 남아있는 외놈들을 다 살려서 일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어떤 결기, 강한 기질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남명학의, 남명 선생의 생각이나 사상들, 그것을 추종한 제자들의 생각도 강한 기질, 실천, 궁행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 그런데 태계학파는 태계가 그랬듯이 좀 인자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을 중시하고 의를 중시하는 뭐 이런 안에 그 사상을 가졌으니까 약간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다. 색깔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땅파로는 남인과 북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남쪽 북쪽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동인에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남인 북인이라고 했지, 북인이 제일 하여튼 남쪽 지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후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덕형이 영호남 민정을 시찰하고 임금에게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전라도에 가보니까, 호남에 가보니까 토호 세력, 요즘 말하면 토착 세력, 토건 세력 뭐 이런 말로 하지 않습니까? 군정과 정결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군정,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그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그 뭐 만석군들 뭐 이런 게 많은데 구전에 의하면 8만석도 있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 밑에 뭐 그 무슨들 많을 거 아닙니까? 돈을 좀 주면서 내 군대 병력을 나네 업무를 지지 않도록 이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야 할 세금도 빼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폐해, 적폐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경상도에 가보니까는 이게 또 호남하고 다르더라. 영남은 사인들이 똘똘 뭉쳐서 수령을 협박한다. 사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는 그 민이거든요. 사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비와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똘똘 뭉쳐서 수령을, 그러니까 무슨 진주 목사 같은 거, 뭐 경상도 간살자, 뭐 이런 안에 그 뱃을 아치를 협박하고 억제할 만큼 권한이 강하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다. 이 안에 그 사또들이 안에 오히려 그 지방 사람한테 꼼짝도 못한다.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경상도에는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다 하면 그 기득권의 정점에는 정인홍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사민 일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경상도, 특히 경상우도 지방은 선비와 백성이 이렇게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어병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겠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대부분 뭡니까? 그쪽에서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밀란의 주도자가 민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선비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진중밀란이고 단성밀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란이 경상도에서 쉽게 발생하는 것도 사민일체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선 후기 19세기 와서는 지방의 선비 세력, 사림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누르기 위해서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또의 권한을. 그리고 그 사또를 모시고는 아전들의 권한을 또 덩달아서 강화되기 때문에 아전들이 이렇게 빼돌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밀란이 폭발하는 거죠. 밀란이 폭발할 때는 꼭 안에 그 선비들이 이렇게 부축입니다. 그러니까 사민이 한통속이 되고 관아가 한통속이 됩니다. 관아 하면 관청이란 말로 바뀌었지만, 관은 수령을 말하고 아는 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민과 관아가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이게 하여튼 경상도적인 어떤 지역적 특성이더라고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상우도에서 남명의 제자들이 경상우도 지역에서 이렇게 어병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인홍은 이때 이미 나이가 상당히 좀 고령의 나이였지만 이 지역 어병장의 우두머리로서 사실은 그 당시에 경상도 관찰사인 김수의 권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조의 세자가 서자 중에서 나왔는데 그 서자도 둘째 서자입니다. 광해군이 사실은 세자로 책봉이 되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광해군이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을 그 경상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좀 기질이 강한 경상우도 지방의 어병 활동은 시작은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송빈, 이대형, 김덕기, 유식이라고 하는 김혜성을 지키다가 뱃을 하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 당시 선비 4사람이 김혜성, 사충신이 나흘간 4일 동안 성을 지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북상이 지연되고 선조가 몽진을 하는데, 의주로 피난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초의,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의 어병장은 김혜성, 사충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남명학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남명조시 선생이 김해에서 1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처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혜성, 사충신 중에서 필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송빈 선생이거든요. 송빈의 아버지 송창은 남명과 같은 남평조씨
집안의 뭡니까? 좀 동서가 아니다. 뭐 사촌 동서 정도 됩니다. 친형제가 아니고. 이런 어떤 혼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대영이라고 하는 분의 천안매부 관계가 주고 오윤 선생인데 그 사람은 남명의 고제입니다. 남명의 여러 명 그 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김혜성 사충신 역시 남명 학파의 사실상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송비는 뒤에 동사간목 저자로 유명한 실학파 안정복 선생의 저서 수남 선생 문집에 행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20몇 년 동안 유배생활한 유명한 실학자 이학규의 시에도 송도총간, 송빈을 예찬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학자가 조선 후기에 그 이후에 실학자들이 이렇게 김혜성 황해 정신을 예찬을 한 사료가 지금 속속 발굴되고 있는데 한국사의 천물에 놓이는 의병장이고 의병장 활동이었다 하는 것을 앞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인홍 부대가 무계, 초계, 진주, 성주를 옮겨 다니면서 유격전을 벌려서 연정, 연성했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에 강해군이 왕이 되자 정인홍을 서울로 부르지 않고 고향 합천에 머물게 하면서 영의정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영의정 결제를 받으러 한양에서 합천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그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역무로 강해군은 쫓겨나고 정인홍은 참형을 당하고 남명 학파는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런 아주 역사적인 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